20여 년 전에 종례의장 두 임기를 끝나고 가면서 마음으로 소위 종단 정치에는 두 번 다시 오지 않겠다고 하는 마음을 다짐하고 떠났던 사람인데, 작년에 어떻게 보면 재작년부터 많은 분들이 와서 스님이 종단에 대한 애정도 가지고 계시고 또 그동안에 차분히 내공이 있으시니까 종단에 나와서 우리 종도들을 위해서 한번 총무원장으로서 애를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부탁을 여러 번 받았어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그러나 올 때마다 난 거역을 했습니다. 또 거기 자신도 없었고 이미 감각도 떨어졌고 또 시간도 많이 가서 늙었고, 그런데 종무원장 스님 와서 부탁을 하고 또 본사 주지심들 와서 부탁을 하고 또 신도분들이 와서 부탁을 하고 이래도 세 번을 내가 거역을 했어요. 그 마지막으로 또 왔길래 왜 자꾸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을 했냐고 그러냐. 그래서 스님이 94년도 개혁을 했던 분이니까 종단의 잘못된 점을 좀 변화를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전제를 했어요. 만약 그렇다면 본사 주심들이 다 나를 추대해라. 추대한다면 내가 선거 없이 간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약속으로 그랬는데, 얼마 있다, 조계종의 선거법이라는 것이 누구 한 사람이라도 출마를 하면,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회 나간다고 약속을 해놓고 나니까 황당스럽더라고요. 그래도, 무슨 자기들 말은, 선거 없이 추대를 해야 할 것이니까 그런 줄 아세요. 그래서 내가 두 가지 조건을 댔어요. 네거티브하지 마라. 그동안에 보니까 많은 선거를 통해서 스님네들이 네거티브해가지고 계속 반목하고 그거로 인해서 상당히 화합이 깨지고 갈등을 하는 거 봤다. 그거 하지 말고 두 번째로 돈 쓰지 마라. 돈을 아마 10원이라도 쓴다고 그러면 난 중간에 그만두겠다. 그걸 약속을 자기네들 하겠다. 그래서 사실은 나왔어요. 사실 원장을 나온 배경은 내가 나이가 많이 먹고 그런데 뭐 때문에 늙어서 나와서 고생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원장 자리가 얼마나 힘든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94년도 내가 개혁회의의 법제위원장을 하면서 종원정법을 최종적으로 망치를 친 사람이에요. 그 종원정법에 많은 모순점이 많이 있어요. 그때 시간은 없고 빨리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일 때문에 법제위원들이 16분이고 근데 그분들이 그걸 만드는 과정에서 급하니까 어떻게 보면 국회법 갖다 그대로 종회법 만들었고 또 사회행정법 갖다 그대로 종원정법 만들었습니다. 나는 종원정법은 물론 그런 것도 참작해야 된다지만은 율정에 근거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었어요. 그 중에서 내가 가장 꺼려하고 아니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선거법이었어요. 이거 선거법이 한번 들어오면은 무슨 민주방법에 의해서 선거를 해서 군사질이라고 생각하지만 절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단체예요. 장로정신에 의해서 개성되어 왔던 승가가 또 그 선거를 함으로써 위계질서가 깨질 수 있겠다. 또 화합이 깨질 수 있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그걸 내가 가장 꺼려고 반대했던 것인데 다수에 의해서 그것은 통과되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그 선거법은 근 20년간 종단에서 운영하면서 많은 문제점을 이야기했습니다.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문제점은 첫째는 승간은 화합이에요. 서로가 이해하고 존중하고 애정을 갖고 바라봐야 할 승가가 그게 화합인데 선거를 함으로써 반대와 찬성이 갈라지게 되고 그거로 인해서 화합이 깨지게 돼 있어요. 그 골은 깊어져서 한 번 선거에 평생 서로가 반목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승가 기본 정신인 화합이 깨진다는 측면에서 나는 그걸 절대 반대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자행되어 왔고 두 번째는 위계 질서와 장로 정신이 깨져버렸어요. 절은 수행의 가풍이 흐르는 곳이고 그 수행은 진정한 수행자에 대한 존중과 예의가 있어요. 그런데 선거를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의론애가 없어져 버렸고 위계질서가 다 없어져 버렸어. 그것이 결국은 민주사회에서는 맞지라는지 모르지만 절제반에서는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삼보 정제가 날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삼보 정제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그건 불사에 써야 되고 스님네 수행이 써야 되고 중생을 위하는 데 써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회원이 되기 위해서 본사 주지가 되기 위해서 총무원장이 되기 위해서 금품을 사정없이 썼다는 사실이에요. 돈을 주고받으면서 20년간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양심이 가착도 없고 스님으로서의 해서는 안 될 금품 수수가 그저 만연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것이 계속돼서는 종도들의 마음속에 스님을 존경할 수 있는 적어도 원장이나 본사주지나 종회원은 종단의 대표자들이에요. 지도자들이고 돈 주고 받는 사람들이 무슨 존경을 받겠어요. 이것은 사회보담도 더 혼탁해지고 천덕스러워졌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만연한 상태에서는 이것이야말로 망종지번이다. 종단을 망치는 근본이다고 나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94년도에 법제위원장으로서 법을 만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서 꼭 개혁해야 되겠다. 선거법을 고쳐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물론 종원에도 다 했지만 재정 투명화를 분명히 해야 되겠다. 그 세 번째는 내가 중요시 여겼던 것은 승려복지를 전면복지해야 되겠다. 비구비군이 전면복지를 해서 일단 절에 들어오는 사람은 남녀 불문하고 한 번 들어서 부처님 제자가 되어서 화장터에 갈 때까지는 절에서 다 모든 걸 자고 먹고 입고 쓰고 병원비 모든 걸 다 책임져야 된다. 이 제도가 확실해지지 않는 한은 종단은 앞으로 힘들고 어려워질 것이다. 분배가 고려해야 된다. 확실해야 된다. 그러면 불평불만을 줄일 수도 있고 또 수행자들이 어떤 노후를 걱정할 필요도 없지 않겠는가? 그런 것 때문에 그걸 분명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고 마지막으로 현대사회가 너무 물질을 줄어들다 보니까 사람들이 상당히 좀 뭐랄까 이기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독선적으로 변했습니다. 이기와 독선을 벼르는 것은 물론 부처님 법을 깊이 믿고 신앙심에 의해서 생활을 한다고 그런다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의외로 절에서 사는 사람들이 물론 옛날에는 동진 출가도 있었고 일찍 출가를 했는데 요새는 40, 50에 출가합니다. 이분들이 사회에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미 절이 돌아서 다 굳을 대로 굳은 사람들이에요. 습의가 안 되고 교육이 잘 안 돼요. 굳어진 그 습관 때문에. 그래서 절집안에 우선 수양가풍을 확실히 해야 되겠다. 수양자로서 수양가풍이 분명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스님으로서의 삶이 아니라고 하는, 그러니까 철저한 신념을 가지고 절가풍을, 수양가풍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견성하는 길은 한두 가지 길이 아니야. 연불도 있고 주력도 있고 참선도 있고 간경도 있고 육바라밀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충실히 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은 승가다운 승가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 내가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한국 정신이라는 게 없어요. 물론 다른 사람은 그 얘기에 부증할는지는 모르지만 이 시대에 한국 정신이 있는가? 나는 의문스러워요. 그래서 이 한국 정신이라는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건 부처님의 진리와 부처님의 가르친 교법과 철학과 또 사상으로 한국 정신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 스스로가 실천하고 이 사회 확대함으로써 정말 안정된 속에서 진정한 정신적 가치를 갖고 우리가 사회를 살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런다면 그것이야말로 이것이 진정한 부처님의 법을 홍보하는 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것이 예를 들어서 신라시대 때 화랑 5개라든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원장으로 오게 된 것인데 오는 과정서부터 태클을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숨겨놓은 여자가 있다느니, 무슨 숨겨놓은 자식이 있다느니, 무슨 돈이 100억 재산을 가지고 있다느니, 뭐 학력의존이라니 많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분명 난 말씀드리지만은 숨겨는 여편네도 없고 숨겨는 자식 없습니다. 나는 그것을 의문을 갖는 것이 지금 재판 도중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떠들어보면 다 알 거예요. 난 그 의혹을 분명히 밝히자고 노력을 해요. 한 아이를, 불쌍한 아이를 입양시켰는데 그 입양시킨 것이 결국은 그것이 내 자식이라고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런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 유전자 샘플을 병원이든지 어디 채취해놓고 언제든지 검증을 해야겠다. 유전자 검사하겠다. 다음은 그 아이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는데 내가 숨겼다고 얘기합니다. 그럴 리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그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과 함께 또 어떤 방법으로라도 이것이 해명되고 규명돼야만 내 명예가 살아나고 불법의 명예가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규명을 않고서는 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죽어서도 이거는 허물을 짊어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나는 이건 꼭 필요한 나는 규명한다는 생각하고 나를 반대하고 나를 의혹을 갖는 모든 사람과 함께 이것을 규명했으면 하는 거예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고 인터폴을 통하든지 사람을 찾기 위해서는 아니면 사설 탐정이라도 동원해서 난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내 심정이에요. 거기에 조금도 난 꺼리낌이라든가 불편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것이 내 솔직한 심정이에요. 100억대 재산이라는 거 참으로 기매가 명확해요. 우리 형님이 대목장입니다. 그리고 무형문화재 세계유산에 등재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평생 돈을 벌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이 사람 생각은 자기가 대목장을 해서 돈을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 무언가 이 세상에 남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것이 고건청 박물관이에요.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문화적 가치가 있는 국보와 문화재를 전시실을 만들어서 축소해서 그 안에다 전시해서 후손들이 대한민국의 건축은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고건청 박물관이에요. 실례로서 그분이 그걸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게 언제예요? 남대문이 불탔을 때 그분이 만들어 놓은 축소 모형도와 설계도를 갖다 그대로 복원했습니다. 그거 없었으면 복원 못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문화재 국보를 전부 모형도와 함께 설계도를 함께 만들어서 놓은 것이 고건청 박물관이에요. 이번 이야기는 그래요. 자기가 직접 자기 땅에다 16,000평 되는 땅에다 시설한 게 한 1,000평이 넘어요. 토목공사비, 실직 공사비가 120억이 넘겨들었다고 했습니다. 나는 훌륭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돈 가지고는 잘 먹고 잘 살 텐데 굳이 왜 그런 걸 만들까? 사람들이 주변에서 얘기했어요. 나는 훌륭하다고 칭찬했어요. 잘하는 거라고. 돈 벌었으면 사회에 환원해야지 생각을 했어요. 공교롭게도 그때 IMF가 그 시설할 때 생겨가지고 이분이 받아야 할 70억가량 되는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고 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채가 조금씩 발생했어요. 그와 동시에 이분이 너무 고민한 나머지 병이 자꾸 하나씩 둘씩 생겼어요. 나는 그거 졌을 때 그분한테 그런 부탁을 했어요. 이거 형이 이거 말이야 만들어 놔야 개인으로 자선만대 지키지 못해. 이거 만들어지면 수덕사에 기증했으면 좋겠어. 이게 자기도 흔쾌히 동의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또 병이 나서 아프고 암이 걸렸습니다. 그때가 2007년인가 그래 될 거예요. 그때 중병을 앓고 나서 원자력병원에서 어찌게 해서 회복했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됐느냐? 그때부터 자금 압박을 받으면서 은행에서 이자 못 갚은 게 공매가 들어왔어요. 그 2009년에 공매가 들어와서 1차 유찰이 됐습니다. 내가 생각하긴 이거 저리다 들여놓았는데 이거 다른 사람이 가져가면 어떡하나 난 걱정이 됐어요. 그래도 내가 신용담보를 내가 하고 형님이 모든 재산 넣고 담보해가지고 내가 10억, 형님 앞으로 20억 5천 이렇게 만들어서 그 은행 모든 빚을 다 갚고 다 갚은 게 아니죠. 갚는데 그건 은행에서 다시 빚을 얻었죠. 얻어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이 나쁘니까 옛날에는 가서 일을 했기 때문에 돈이 벌렸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보충해 나갔는데 몸이 아프고 일을 못 하니까 운정비 들어가지 그런 거 들어가지 자꾸 그러니까 빚만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내가 알고는 빚이 한 40억이 흠칫 넘었을 겁니다. 은행빚 30억 5천 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에서 얻은 것도 몇 억이 됐습니다.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돈이 많았고 밭이 많았고 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 다 잡혀서 은행빚을 넣다 안 된 거예요. 그러고 있는 과정에 12년이 됐을 거예요. 아마 내가 알기로는 2012년인가 됐을 거예요. 그때 또 암이 재발했어요. 힘들고 어렵고 돌아가시게
내가 한번 또 죽을 것 같다. 오라고 하더니 등기를 스님 앞으로 해서 내가 죽게 되더라도 모든 해결을 좀 해주고 애시당초 생각했던 대로 절로 다 저걸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어요. 그것이 고건축 박물관의 역사예요. 근데 선거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이 100억 자산을 가지고 있다. 가둔 거 하나 그걸 놓고서 100억 자산을 갖고 있고 무슨 조카 아이한테 매달 무슨 돈을 얼마씩 주더라. 이렇게 자꾸 표현했어요. 그 애가 버림이 없고 형님이라는 사람이 수입이 없는데 이자는 내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계속 꿔서주고 한 달 되면 또 꿔주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금년에 결국은 수덕사로 본인이 댕기자서 댕겼습니다. 누가 자기 재산 아까운지는 모르나요? 형님은 그 고건축에 들어간 120억 그 땅값 몽땅 다 마음속으로 접고 46억인가 그 아마 그런 정도 수독자하고 계약해서 가져갔을 거예요. 그것도 내가 그렇게 권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금년 봄에 어떤 사람이 100억 주겠으니까 그거 팔으라고 했었어요. 내가 편케 생각했으면 그 사람한테 그거 팔아버렸을 거예요. 그래서 나가는 사람한테 돈도 좀 주어서 편케 살게 했었고 나도 내 빚 다 갚고 이랬을 겁니다. 그거는 불교의 애시당초 생각한 내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결국은 46, 7억의 수덕사에다 다 판매 형식으로 해서 수덕사를 남겨버렸습니다. 형님이 그 제 땅값 그대로 받은 것도 아니고 건물값 그대로 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스님이니까 애시 약속이 있었으니까 이거는 수덕사 물건을 맹기기 위한 내가 권유해서 그래 된 거예요. 내 조카에도 땅이 10,000평 되는 거 그대로 수덕사에 기증해 버렸습니다. 이 결과 발생한 건 뭐예요? 나는 내 땅도 한 600평 거기 있었어요. 내가 거기서 난 곳이니까, 태어난 곳이니까 그런 애정을 가졌던 거예요. 그걸 그대로 기증하고 그랬는데 증여세가 2억 7천 나왔습니다. 나한테. 그동안에 은행에 빚 뜯어서 했던 10억 7천 내가 이것은 죽을 때까지 두고두고 수덕사 재산을 만드는 어떤 그 인가로 그건 해야 할, 책임져야 할 내 짐이에요. 그런데 내가 100억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의문을 가졌어요. 있었어. 조카인데 의혹을 갖기를 그것도 지 새끼다. 자기 새끼니까 달마다 돈 준 거 아닌가? 이자 준 것을 그렇게 나한테 시험을 가졌어요. 이게 선거에서 나온 사람 모략 중상하는 전형적인 저거였어요. 학력 문제 내가 분명히 많은 기자들을 내놓고 그 문제 내가 분명히 해명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그 엄마가 분명 인터뷰에서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나는 그걸 대단히 여기지 않았던 것은 그거는 나하고 관계가 없는 아이니까 대단히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초기에 그런 은처자 문제 의혹 나왔을 때 그건 나하고는 별로 문제가 없을 거다 생각하기 때문에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그건 밝혀지리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서 PD 수첩을 보고 분명 아니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고 진실을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의혹은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결국은 유전자 검사는 밖에 없다고 나는 생각해서 그건 꼭 할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무슨 하와이 대원사라는 어떤 스님이 나와서 무슨 녹음기를 갖다 틀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참 기막힌 일이죠. 나는 그 여인도 그 스님도 정말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 여인이 아무리 동인이 궁흥다 하더라도 20여 년 전 그 스님과 함께 다니면서 호텔로 어디로 다니면서 그걸 녹음했다는 사실을 그 관계자들한테 들었습니다. 이것이 있을 수 있는가? 언젠가는 저 스님이 그때 내가 암 걸려서 미국 가 있을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 스님이 암에 나왔으면 앞으로 큰 일을 할 수 있는 분인데 돈을 울기려고 그런다면 그건 뭔가 그런 의혹을 만들어서 확정 지어놓으면 틀림없이 돈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그걸 만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주물서 할 수 있는 일인가? 나는 이것이 인간사에 이런 추한 일들이 있나? 그러고 이런 교환하는 짓이 있나? 생각조차도 하기 싫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그 진실은 밝혀지리라고 나는 봐요.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지금 가장 여러 가지 있는데, 나는 여기 와서 정말 참담함을 느꼈어요. 원장은 그런 것들을 몇 가지 내가 생각했던, 애시가 당초 생각했던 것을 하기 위해서, 불교적인 계획을 하기 위해서, 변화를 가지기 위해서, 건전한 정단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신선한 정단을 만들어서 사부대중이 좋아하고 국민들이 신뢰하는 이런 정단 만들기 위해서 나는 사실은 왔지. 80이 다 된 사람이 여기 이 험지를 내가 무슨 영광이 있다고 오해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 오로지 한 생각, 변화를 가지고 싶다는 간절한 생각 때문에 왔는데, 아, 내가 착각했구나 생각을 했어요. 현실은 그렇지 않구나. 너무 이건 착각이다. 그때 4번 반대하고 5번 반대해서 거절하고 안 나왔을 걸 내가 생각한 거예요. 나는 하고 싶은 그 의욕이 꽉 차 있었습니다, 사실은. 일도 하기 전에 조계사 앞에 일주일이면 2번씩 나와서 사람들이 욕하고 프랑카드 붙이고 댓글 달고 인터넷 띄우고 계속합니다. 그분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불교를 개혁하기 위한 것일까? 변화를 위한 것일까? 불교를 발전하기 위한 것일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4부류로 그분들을 4부류 내지 5부류로 분석을 했어요. 첫째는 아주 불교를 박살내서 이 땅에 불교가 없게 하는 사람. 그리고 불평불만을 가진 사람들. 또 종단에 알게 모르게 징계를 당한 사람들. 이런 것을 기회로 해서 정권을 찾겠다는 사람들. 또 한 가지, 불교를 애정심을 가지고 불교를 우애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 난 봐요. 그러나 이 방법은 아니었다 난 생각해요. 왜? 이 세상에 어떤 종교의 대표자를 자기 식구들이 가장 나쁜 놈이고 부도덕한 놈이라고 욕을 했을 때 그 집단에 박수치고 좋아하고 그 신앙을 따라갈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이건 아니었다고. 방법이 아니었다고.
부처님 가르침 중에도 양어 갖추지 말라고 그랬어. 집안에 들어온 것을 바깥에 드러내지 마라. 또 부처님의 십중대계는 십중대계 10가지 큰 그 제목의 하나는 사부대중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는 것이 있어. 왜 부처님이 그렇게 그 중요한 말씀을 그렇게 힘주어 말씀했는가를 생각해보면 그 뜻이 어디 있는가를 알아요. 불교를 비방하고 스스로 비방하고 불교를 스스로 낮추는 자들은 불교를 지킬 수가 없어요. 난 그렇게 보고 있어요. 본인들은 근 양심의 영혼이라 얘기하겠지만은 방법을 달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분명히 그렇게 한 달에 2번씩 욕하고 날마다 댓글 올리고 날마다 비방했던 그것으로 인해서 불교 신자는 수천 명, 수만 명 떨어졌을 거라는 생각이에요. 불교의 방법은 화정의 방법이고 불교의 처리 방법은 상생과 화정의 방법이에요. 시비는 시비로 끝이 안 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시비로 시비가 끝이 안 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걱정이 그렇습니다. 이 종단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끝없는 시비 이 어떻게 될까? 나는 그래서 원장 되자마자 탄평책을 내놓고 종회 의원님들한테 진정으로 이해를 구하고 설득을 했습니다. 한 번쯤 우리가 서로가 반성하고 참여하고 뉘우치고 부처님한테 참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면서 서로가 좋은 모습으로 바라보자. 그리고 증기한 사람 풀자. 다 풀어. 몽땅 다. 몽땅. 용서를 하면서 함께 가야 되지 않겠는가. 더군다나 요새처럼 출가자가 적은데 서로가 그런 반목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되겠는가. 물론 잘못된 사람들은 참여해야 돼요. 내가 미안하게 됐다. 아이, 그거면 참여하면 불통참여가 없어. 다 참여하면 끝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시간을 갖자고 대탕평의 시간을 갖자고 노력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거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난 2, 3일 동안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초장부터 걸렸는데 뭐를 내가 할 수 있는 길이 뭘까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계속 날마다 욕들 하고 주일마다 2번씩 일주일에 2번씩 와서 소리 지르고 심지어 나발 불어쌌고 참담한 시간이었어요. 내가 여기 와서 9개월 사는 시간은 참담하기 짝이 없는 시간이었고 그러면서 그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지혜가 없고 복덕이 있구나. 그리고 인덕이 넘었구나. 과거 지은 죄가 많구나. 한계점을 느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사건, 일련의 사건이 죽으면서 신내가 떨어질 대로 떨어지고 깨질 대로 깨졌습니다. 나는. 무신불협이야. 신이 없는 사람은 뭐든지 해야 할 수가 없어. 신이 없는 원장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이쪽에서 성명 내고 저쪽에서 성명 내면서 아니다 기다. 진실 여부를 떠나서 그렇게 하는데 내가 뭐를 하겠어요? 그래서 지난 27일 내가 성명서를 발표한 거예요. 나는 종도가 원하지 않는 거, 신하지 않는 자리에 서서 원장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꿈으로 생겼던, 꿈으로 여기고 실천해야 했던 불교 발전, 개혁 이런 것을 마음으로
내려놓기 시작했고 나 스스로를 비우기 시작했어요. 나는 여기 이 정도가 내 한계인가 보다. 더 이상 몸부림칠 수가 있겠는가? 필요가 있겠는가? 대중의 뜻에 따르자. 또 한 가지는 진부 여부를 떠나서 만신창이된 나 자신, 수많은 국민들과 수많은 사부대중에게 참계심을 그렇게 들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재벌보살한테만 그런 거 아니고 대중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 산천초목 기어가는 벌레한테도 나는 참계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내가 참담하게 됐구나. 복도 없고 지혜도 없고 인과가 많은 사람이 여기 나와서 뭘 하자고 설치됐는가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몇 날 며칠을 나는 잠을 못 잤어요. 그리고 뭐가 개선되기를 바라고 잘 되기를 바랐어요. 난 지금도 그래요. 내가 지금도 분명히 얘기하지만 불교만큼 위대한 종교는 없어요. 이 불교는 만 생명을 다 편안케 해주는 종교예요. 지금 사회 문제가 되는 공해 문제라든가 오염 문제라든가 불교적인 가르침 방법대로 하면 이건 다 해결된다고 나는 생각돼요. 인간과 인간 문제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불교가 가지고 있는 무한한 진리의 가치는 이거는 망고에 변하지 않는 모든 생명을 편안케 하고 안정되고 결국은 해탈케 하는 진리라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불교가 발전하지 않고는 어떤 국가도 어떤 사회도 좋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행복해질 수가 없다고 나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에 이런 중요한 시기에 불교를 발전해야 할 사람들이 서로 반목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음해하고 참담한 일이에요. 참담. 이러기 위해서 부처님 제자가 됐냐 이런 얘기예요. 남을 비방하고 욕하기 전에 자기 삶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한번 스스로를 되돌아볼 반추할 필요가 있다. 그 반성과 참회가 없이는 불교 발전할 수 없습니다. 내가 미안하게도 죄송스러운 얘기예요. 여기 와서 느낀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활이나 돈이나 이익이나 자리에는 개교가 무궁무진해요. 그러나 진정으로 부처님 제자로서 하심하고 반성하고 참여하고 정진하는 마음은 텅텅 비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진 게 소양이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 스스로가 청정하지 않은데 자기 스스로가 향기가 없는데 누구를 향해서 무슨 소리를 한들 그것이 그 상대한테 영향을 줄 수 있겠느냐 얘기예요. 난 영향 줄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제는께도 여기 와서 수양과 부모로 우리를 무장하자. 우리 다시 삶을 살자. 서로가 잘못이 있더라도 참여하고 반성하자. 그리고 용서해 주자. 이런 바람을 그 넓은 부처님의 무한 자비와 무한 대비를 우리 스스로도 향유하고 사회에 좀 퍼쳐보자. 이것이 내 소박한 뜻이었었는데 소박한 뜻이나 그 의지를 펴기 전에 나는 스스로가 태클에 걸렸고
그 태클이 걸림으로써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처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27일 분명히 나는 대중들한테, 종도들한테, 국민들한테 향해서 성명서를 발표한 겁니다. 난 연연하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다만 종단을 우회하겠다고 한 사람이 도리어 나로 인해서 종단에 해를 끼친 게 아닌가 하는 그것 때문에 가슴 아픕니다. 이것이 내가 요새 가지고 있는 참담한 심정이고, 정말 후회되지만은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생각을 해요. 나는 재래와서 한 65년 살면서 나름대로 치열하게 살아왔다고 스스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보잘것없는 존재였구나.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였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본연에 돌아가서 내가 스스로 생이 얼마나 남을지는 모르겠지만 남은 생을 더 진솔하게 살고 싶어요. 종단을 움직이는 종법이 있습니다. 종법이 테두리 안에서 질서 있게 운영되시길 바라는 거예요. 폭력이나 또는 종원종법을 어기면서까지 그런 것이 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간절하게 바라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놓고 떠나는 자리에 다시는 분쟁과 시비가 없었으면 좋겠다. 스님들이 합했으면 좋겠다. 단결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갈등과 시비를 풀려고 할 게 아니라 서로가 머리를 못 대고 종원종법이 잘못됐으면 계획에 바꾸면 되는 것이고 선거법이 잘못됐으면 바꾸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질서 속에 그런 것들이 바꿔지고 개선되고 진화되기를 난 바라는 거예요. 행여 조금이라도 반목과 갈등과 시비와 어떤 그런 걸로 인해서 다시 사회에 비춰질 때, 또 사부대중에 비춰질 때 사부대중은 절망할 것이고 국민들은 불교를 불신하고 믿지 않을 것입니다. 난 그런 게 제일 걱정이에요. 아주 기초적인 얘기인데 그런 얘기 있습니다. 스님네가 정중하고 스님네 닿으면 불교는 일어나고 또 존중받고 스님네가 경솔하고 스님네답지 않으면 존경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불교는 쇠퇴하고 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거리에서 또는 어디에서 스님네들이 스님네답지 못한 모습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막바로 불교 쇠퇴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좀 알고서 스님네들이 행동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또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진정으로 불교를 믿고 잘 믿는다 그러면 얼마만큼 자기가 봉사했는가, 또 희생했는가, 공헌했는가 스스로 생각을 버려야 돼요. 또 우리가 이렇게 살으니까 또 다른 비신자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불교를 비판하고 욕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십중대계도 있고 48 경국에도 분명 계율에도 있습니다. 남을 끌어들여서 불교를 비방하지 말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금에 불교와도 관심 없는 사람들이 와서 불교의 큰 뭐나 보탬이 될 양 욕이나 했었고 비방했었습니다. 신부들이 와서 욕하고 목사들이 와서 욕하고 비방합니다. 자기네 문제들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큰 문제를 가지고 있고 비리가 있습니다. 왜 자기네 비리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으면서 남이 종교에 와서 비리를 말하면서 적폐 운운하면서 처벌하라니 어떠니 이런 가당치도 않은 목사 신부님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문제라고 봐요. 우리 자정 능력이 있어요. 우리 법도가 있어요. 우리 좋은 정법 질서가 있어요. 거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자랑이 있는데 나는 그런 걸 보면서 우리 불교가 얼마나 우습게 봤던지 5만 사람이 다 와서 욕하고 비판하고 그러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그게 참담, 그런 것도 너무 슬펐어요. 기분 나쁘고 슬펐어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앞으로 우리 종단은 스님네들의 어떤 종법 질서, 그리고 특히 종법 질서도 중요하지만 부처님 사상으로 묶여져 있어야 된다고 해요. 수행력으로 수행을 해야 돼요. 참선을 하든지 주력을 하든지 연불을 하든지 교리를 알든지 보살행을 하고 복지를 하든지 그런 것들이 몸이 배어있지 않는 상태에서 삶은 그것은 생활인이지 그거는 신앙인도 수행인도 아니라는 거예요. 수행인으로 타연해야 되고 정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되고 진정한 불자로서 생활을 해야 돼요. 수많은 세월 살아오면서 누군들 과오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 과오는 지나간 과오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도로는 시간에 잘못 사는 게 문제예요. 과거를 잘못을 느꼈으면 도로는 시간은 분명하고 잘 살아야 돼요. 그것이 부처님이 가르친 향상의 삶이에요. 정신적으로 상상만 될 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향상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데 인간의 가치가 있고 인간의 발전이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참고 견딜 줄 알아야지. 생각나는 대로 욕지거리하고 생각나는 대로 비판하고 이거는 남한테 상처만 줄 뿐이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래서 신구의 삼업을 잘 지키라고 했는데 나도 여기 와서 신구의 삼업이 거칠어졌습니다. 거칠어졌는데 나도 참여해요. 진정 참여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종단이 우리 종도들이 화합하고 단결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신도들도 정말 신앙으로서 삼보를 호재하는 그런 불자들로 다시 한번 잘 몸가짐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내가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고 또 그것만이 종단을 안정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단초라고 난 생각하고 있어요. 고연히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은 할 얘기가 참 많았어요. 그러나 말 많이 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실수를 많이 할 거예요. 여기 와서 9개월 동안 사는 동안에 정말 혼자 방에 우뚝하니 가서 밤을 새우면서 누가 대화라도 한 번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쓸데없는 생각도 많이 하고 시간 지냈어요.
그래서 편안해졌어요. 이제 마음 편해졌고 모든 것이 여몽한 포령이다. 건강경에 말씀하신 여몽한 포령이고 여러 여기전이지. 고연히 황 같은 일에 내가 고연히 쓸데없이 왔다 갔다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요. 건강들 하시고 쓸데없는 얘기 많이 했습니다. 미안합니다.